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지금 LH 등 공직자의 투기 이익을 소금 몰수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꺼냈는데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규정으로 최대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점이 그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정부 입장과 보도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같이 고민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예, 최근 들어서 제기된 이른바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적발하고 이후에 처벌하는데 처벌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렸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강조된 바가 역시 불법적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몰수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브리핑 장소를 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 브리핑에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역시 현재 있는 부패방지권익법상을 의결해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또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토지 그 자체를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만으로 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죠.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안을 밝혔는데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새롭게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 LH 직원의 투기 이익도 몰수일 수 있도록 소급 입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짚었는데 이게 소급 입법이 자칫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좀 문제제기가 있는데 헌법 13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요. 형법 1조 1항에서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LH 임직원들이 전현직 임직원들 일부이겠습니다만은 투기를 했어요. 투기를 해서 했을 당시에는 관련 법이 제대로 있었느냐 논란이 있고 있으니까 지금 법을 개정한다거나 당시 없었던 현행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몰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홍 부총리와 여당에서는 계속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사례를 들면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마련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위헌 논란을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저는 이거 말이 센 것이지 실제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소급 입법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 부칙에다가 법 시행 당시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표현을 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행위시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이건 소급 입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센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얼핏 들으면은 소급 입법까지 해가지고라도 강력하게 투기를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 보여주는 것이 투기 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기 이익, 부당 이득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바로 예를 들어 보자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처벌이 되느냐. 지금 그 투기 의혹이 나온 강명 시흥 택지지구 보면요. 2008년에 해제됐다가 이번에 재지정됐는데 요거를 LH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내부 정보 이용한 게 아니라 이미 모두에게 공개된 걸 가지고 나는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인지 법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토지를 투기를 해서 사서 부당 이득이 됐다면은 이 부당 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든지 그 시점은 또 언제가 될지 네.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데 말은 크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가장 큰 거는요. 지금 만약에 차명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 경우에 그렇죠. 차명으로 투기를 한 경우에 적발하기 어렵죠. 지금 뭐 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땅을 이제 말하자면 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의 흐름을 쫓아가지고 차명 거래까지 잡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정보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만 된다는 것이고 네. 금융의 흐름을 쫓아갈 수 없다면 이 부분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남, 처제, 사돈 다 못 잡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빚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공직자의 투기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고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의 믿음에 근거한 것 같아요. 네. 공직자 투기가 일어나는 게 첫 번째는 안 들킬 거라는 믿음. 두 번째는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 네. 이 두 번째 믿음도 중요한 것이 실제로 보니까 정부가 신도시 개발하는 게 지금 1기, 2기, 3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동안 다 부동산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된 공직자가 자체 조직에서 징계를 받거나 파면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는 사표 형식으로 퇴직하고 나서는 연금을 그대로 다 수령하는 거죠. 연금을.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군요.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믿음. 땅은 남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공직자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더 집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대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키지 않을 거다 혹은 쉽게 할 수 있은 거다라는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네. 직계 좀비서까지 포함을 시키는 안이 지금 거로가 되고 있는데 전 이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LH 임원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냐. 6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고위공직자라고 하기엔 지금 애매해요. 그러나 사실상 내부 정보를 가장 많이 다루는 행정에서 보통 이런 분들을 차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차석 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은 서류를 하고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주무관들을 보통 차석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에게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고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해주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 네. 세금 받고 그 시간에 부동산 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는 만국병이라고 할 네. 정도로 많은 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약탈적 성격까지 있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같이 결합돼서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뭐 한다고 뭐 하겠어가 아니라 사실 지금같이 여론이 들끓 때 해야만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지금 오늘도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들이 전월세 상한제 주장하던 일부 여당의 의원들까지도 전월세 뭐 1억 얼마씩 10몇 %씩 올렸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네. 제가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부터 만듦으로써 그냥 국민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탈당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본인들부터 좀 너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본인의 가족들이 관계하고 있는 맞습니다. 사업체의 이익과 직결된 상임위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범죄수익은닉법 규정안도 실효성을 뭐 당장 따지자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발을 떼는 차원에서 저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친일정산 한수 특별법 만든 이유도 당시에도 위헌 논란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소급 입법을 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헌재에서 이것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소급 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고 민족정계를 바로잡고 사회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아마 국회로 넘어가면 전문위원 검토라든가
해당 상임이나 법사위에서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첫 발을 띄어서 그냥 안 하지 뭐 실효성이 있나라고 하지 말고 국회에서부터 이 논의를 좀 진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본적으로요. 그 어떤 개발 이런 중요한 어떤 정책을 놓고 이런 정보를 소수나 소수의 기관이 독점하는 이런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LH를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별도의 또 다른 조직을 어떻게 새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도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친일재산 소급 환수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일재산 소급한 거는 정말 특수한 정말 역사성에 근거해서 소급 입법이지만 예외로 인정한 것인데 LH가 관련해 갖고는 사실 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에 꼭 제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연관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이거를 좀 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매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 그 분노와 질책을 엄정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민이 더 아픕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 그것도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나 이런 LH 문제나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남의 말처럼 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렇게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들의 공분이라는 것이 공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는데요. 예전에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 등록하면 관보에 다 게재됐는데 언론에서 강남에 집 몇 채 있냐, 누가 부자냐 이런 보도 사실 많이 나왔고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도 성향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전월세 상한제라는 취지에 맞춰서 진짜 전세 월세 상한 안 했나. 이 국회의원이 이 정당에서 맨날 부동산 투기하지 말자고 하는데 부인은 했나 안 했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이 사회를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김영란법 소위 네. 관련해서 취재를 할 때 그때도 이거 과잉입법이라고 난리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캔커피 하나를 누가 먹었는데 이걸 처벌하네 마네 뭐 경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경찰 국가가 되네 마네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공직에 좀 근무하면서 보니까 김영란법이 많은 공직자들을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더라. 왜냐하면 과거 간행상 했던 일들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문화가 뿌리 내리면서 젊은 공무원들이 우리 이제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접대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렇죠. 일부는 좋아하지만 일부 공무원들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방패막이 생긴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저는 최근 되고 있는 법 개정을 너무 처벌 중심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오히려 보호해 줄 수 있고 나쁜 어떤 관행을 좀 끊을 수 있는 고리로서 역할을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 여당 야당 그 국회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하겠다고 서로 말은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그게 없어요. 또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만 하고 이를테면은 이 공직자의 윤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 서민들에게 전셋값 인상 맞겠다, 5% 이상 못하게 하겠다 해놓고는 그 이틀 전쯤에 자기는 전셋값을 14% 올렸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뭐 투기 지역에 뭐 건물을 샀다든가 또 이런 분이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말이 어떻게 먹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여야의 주요 정치인과 소위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이름을 보는데 기분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권이 선거 때만 좀 뭐 국민들을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좀 개선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민이 공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는 계속 높아지는데 지금 정치권이 가장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안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번에 좀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기업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좀 꾸준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 기업 책임자에게 지금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는 보도가 어제 이제 나왔어요. 관련 내용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좀 검토해 보죠. 우리가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매일 그 평균 250여 명이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고 있고요. 예. 매월 평균 그리고 매일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렇게 산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이런 산재 노동자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9일에 양형 기준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양형이 뭐냐? 양형 기준이 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양형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범죄에 따라서 법관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판결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기준을 되죠. 세워주는 것인데 네. 이 양형 기준이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법관이 그런 어떤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본적인 양형 기준을 거스르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치사하는 범죄가 왔을 때 기본 양형 기준이 기존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였는데 이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징역형이요.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이 특별 가중인자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게 중요해요. 그러네요. 한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 가중인자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기존에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 공탁을 하면은 감경 요소로 봤거든요. 이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수라든가 내부 고발 같은 경우에 특별 감경인자로 해가지고 이거 좀 활성화시키도록 왜냐하면 이런 기업 관계자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별 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서 2개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이라든가 5년 내에 재범 이건 기존에 없었어요. 5년 내 재범 이것은 공고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징역형이 재범에다 다수범에다 그럴 네. 경우에는 형량이 더 올라간다. 다수범이나 그렇죠. 5년 내 재범 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그러니까 좀 강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 지금 이제 그 안에 다수범이냐 또 재범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형량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되는데 효과를 어떻게 두 분은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런 논의가 됐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이 산업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가볍고 사람 목숨값이 몇백만 원인가라는 비판까지 제기가 있었죠.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위험한 곳으로 나가는 다수가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또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에 사각지대인 사람들을 더 위험한 곳으로 몰게 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세세히 봤다라는 건 의미가 있고 저는 이제 현장 실습생 치사 이 부분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네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적용을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실습생인 경우에 이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갔다가 오히려 사고당할 위험이 확률이 더 높은데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처벌에 중심을 준 것도 있지만 현장 실습생에게도 충분히 안전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라는 의미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처벌 피하려고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좀 선진적인 문화가 산업 현장에서도 좀 많이 확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제가 건설 현장에서 10년 동안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신 분하고 격정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이런 문화가 있답니다. 빨리빨리 문화. 그러니까 팀으로 움직이는데 와가지고 이 영세한 하청업자, 그 영세업자들은 팀으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일을 하고 또 빨리빨리
끝내고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쫓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을 여지가 생각할 많다. 여지가 없군요. 그래서 어떤 이런 빨리빨리 문화를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일본에 가면 밤에 도로 공사할 때요. 공사하는 인원보다 그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 위험하지 않도록 그 보초 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안전의식 불감증 이런 어떤 문화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왜 위험의 외주화 얘기하고 도급의 하청에 재하청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원청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가 계약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 하청에 그 노동자가 와서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를테면은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어떤 회사 경내에서 어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 건물의 사업자나 그 업체의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또 이런 나와서 얘기를 현장을 볼 수도 있겠죠. 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런 어떤 현장에 지금 건설업이나 제조업의 노동자 산재 사망이 5년간 74.1%. 네, 그러면 원래 많은 분야입니다. 특히 좀. 많은 네, 규모인데 건설업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건설업에서도 공사 규모 5억 미만이라 그러면은 영세하다 보거든요. 네. 거기서 67.3%의 사망자가 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50인 미만 사업자에서 77.9%. 그렇다면 결국 영세한 업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렇죠. 것인데 실제로 이 법의 허점이 무엇이냐면은 2024년까지 이게 유예가 됩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장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3년, 4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산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또 이런 걱정이 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중대재해처벌기업법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많이 있었죠. 네. 영세 사업장들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자꾸 일각에서 제기를 하지만 그런 그 사업장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은 네. 누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법이 그래도 조금은 진전되어 있고 대법원 양형위의 어떤 이런 판단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을 지향하는 법이 또 개정이 되어야지 그렇죠.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 인센티브가 그렇죠. 있다든지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주나 책임자에게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음. 능사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방 조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네. 산업재해가 많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를 이제 무리하게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의 명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요구도 네. 합니다. 자, 뉴스픽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